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채권이 목적물에 반한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목적물에 반한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요거는 사실은 독일 민법 규정이에요. 독일 민법 규정에는 좀 더 우리보다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독일 민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우리가 불명확한 부분, 민법 규정이 불명확한 부분을 독일 민법을 좀 이렇게 원용을 해서 좀 더 보충하는 그런 정도 해석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요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채권이 목적물에 반한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된다 해놓고 이런 채권은 결련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추상적인 원칙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이게 과연 이 채권은 유치권을 인정함으로써 돈을 받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공평, 그 다음에 구체적 타당성, 이런 기준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근데 사실 공평이나 구체적 타당성은 더더욱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너 좀 너를 이기게 해줄 사안이냐, 너를 이기게 해주고 싶다, 또는 지게 해주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아주 추상적으로 이제 그런 공평이나 구체적 타당성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베이스에 깔려서 결과적으로는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제 문제로 하나씩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게 앞서 보신 것처럼 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 나와 있는 판례를 그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공부 방법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다른 법정지상권이나 공유지분보다는 유치권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것뿐이에요. 이게 결론성 문제가 거의 한 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뿐이에요, 거의. 다른 부분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데 유치권은 법리는 간단합니다. 다만 이제 사실관계가 뒤엉킨 경우가 많죠. 경매에서 유치권이 신고됐는데 이 유치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먹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벌써 그거부터 논란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경매 과정에서 서류만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뒷조사를 하지 않으면. 뒷조사라는 게 또 잘 안 되잖아요. 가짜가 누구는 내 가짜라고 해서 이렇게 흔적 남겨놓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비교적 이렇게 사실관계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결론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법정지상권이나 공유지분과 같은 부분은 기본적인 어떤 서류관계만 보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결론 같은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 예측이 되는 그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은 지금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공사대금 채권, 그다음에 제일 아까 제가 90%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관련 채권, 그다음 빈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타 채권,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법원의 지금 기준이 뭐냐 하는 부분을 한번 감 잡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술상으로는 이게 상사유치권을 제가 그 밑에다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유형별 아까 분석,
뭐 공사대금 채권, 임대차 채권 이렇게 해서 다 나중에 말씀드린 다음에 요게 상사유치권은 나중에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요걸 이제 그 설명을 여기에 배치해 놓은 이유는 상사유치권이 민사유치권하고 다른 부분은 결련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민사유치권에서는 점유하는 물건과 채권의 결련성이 있어야 인정이 되지만 상사유치권은 결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련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련성이 없더라도 상사유치권이 인정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특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다 이제 서술을 해놓은 건데요. 조금 결련성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이해하고 나서 나중에 그 상사유치권을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해온 것은 뭐 유치권, 그다음에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법을 사실 좀 법을 그 전공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이론이야 뭐 대학력 우선 변제권 이런 것만 하고 조금만 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그 법적인 분쟁을 좀 어느 정도 각오하고 예상을 하고 덤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제가 좀 권하기로는 사실 이 세 가지도 사실 많지 않나.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자신 있는 한 가지. 물론 이제 이게 법을 좀 이렇게 그 심도 있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그 세 분야 정도에서 한 분야 이렇게 하라고 또 하고 싶고 또 만약에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오히려 뭐랍니까 좀 전문화하고 싶은 분들 예를 들면 뭐 토지라든지 또는 뭐 여관이라든지 이렇게 주거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을 하고 싶은 분은 또 그런 부분 중에서도 유치권, 뭐 지분, 법정지상권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약간 자기의 어떤 그 캐릭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쭉 한번 공부를 다 해보시고 과연 내가 언제 어느 부분이 나한테 적합하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일단 그 목표를 세우시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여러 분야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 못한다는 것과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분야를 장기적으로는 좀 전문화 한번 해보라 이런 그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제 분야로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죠, 다들. 우리가 뭐 정의하기로는 그 다른 사람 물건을 이렇게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이렇게 유치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붙잡고 있음으로써 그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취지는 여러분들이 대략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유치권은 그 기본적으로 이 남의 물건을 돈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 우리가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내가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안 비켜주기 때문에 움켜쥘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걸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쉽게 그 예를 들자면 뭐 공사대금인데 건물을 짓다가 건물주가 부도났다. 그래서 그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 공사업자가 유치권 신고하고 그 다음에 경매 과정에서 이렇게 유치권 때문에 결국 유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찰이 된다는 뜻은 그 유치권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나중에 제대로 권리 행사하기를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유찰되고 나중에 싸게